13. 태초의 심오한 마법. 이제 우리는 에드먼드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에드먼드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한도보다 훨씬 더 많이 걸었을 무렵 마녀는 전나무와 주목으로 뒤덮인 어두침침한 골짜기에 멈춰섰다. 에드먼드는 그대로 쓰러져 얼굴을 땅에 쳐박고 옴싹달싹하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마녀와 난쟁이가 자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심정이었다. 너무나 지쳐서 자신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지조차 모를 정도였다. 마녀와 난쟁이는 에드먼드 바로 옆에서 낮은 소리로 속닥거리고 있었다. 난쟁이가 말했다. 안 돼요. 이제 소용없어요, 여왕님. 그들은 지금쯤 벌써 돌탑자 언덕에 도착했을 겁니다. 마녀가 말했다. 어쩌면 늑대가 우리 냄새를 맡고 소식을 가져올지도 몰라. 그렇다 해도 좋은 소식일 리가 없습니다. 케어페라벨 성에는 4개의 왕자가 있는데 3개만 찬다면 무슨 소용이야? 그럼 예언은 실현될 수 없어. 그가 여기 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난쟁이는 감히 자기 주인 앞에서 아슬란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했다. 그는 오래 머물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린 케어페라벨 성에 있는 새 녀석을 덮치는 거야. 어쨌든 이 녀석을 붙들어두는 편이 유리하겠군요. 난쟁이는 에드먼드를 발로 차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미끼로 말이죠. 마녀가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그래, 이 녀석을 구출하러 오도록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그 일을 돌탁자에서 해치우고 싶어. 거기가 딱 어울리는 곳이야. 그런 일은 전부터 거기서 해치웠거든. 돌탁자가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재구시를 하겠군요. 맞아. 자, 이제 시작하겠어. 그때 갑자기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그들에게로 뛰어왔다. 그들을 봤어요. 다들 그와 함께 돌닥자 언덕에 있어요. 그들이 우리 모그람 대장을 죽였습니다. 덤불 속에 숨어서 다 봤어요. 아담의 아들 중 하나가 대장을 죽였어요. 도망쳐요, 도망쳐. 마녀가 말했다. 아니야. 도망칠 필요 없어. 어서 가서 우리 국민들한테 즉각 이리로 모이라고 해. 거인들과 늑대 인간들과 우리 편인 나무의 정령들을 불러. 여기에 식인괴 미노타우루스, 잔인한 야수 마귀할멈, 유령 독보석 정령들도 모조리 불러라. 우리는 싸울 것이다. 뭐라고? 내 마법의 지팡이를 몰라서 하는 소리냐? 쳐들어온 놈들을 내가 돌로 만들 수 없을까 봐? 빨리 서둘러. 네가 없는 동안 여기서 끝내야 할 일이 좀 있느니라. 거대한 짐승은 고개를 숙여 절하고는 돌아서서 쌩하고 사라졌다. 마녀가 말했다. 자, 이제 가만 탁자가 없으니까 어디 보자. 저 녀석을 나무에 묶어놓는 게 좋겠군. 난쟁이가 에드먼드를 우악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러고 나서 에드먼드를 나무에 꽁꽁 묶었다. 마녀가 망토를 벗는 모습이 에드먼드의 눈에 들어왔다. 망토를 벗자 소름 끼치도록 새하얀 맨팔이 드러났다. 숲이 우거진 골짜기여서 매우 어두웠다. 그 때문에 마녀의 새하얀 팔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녀가 말했다. 재물을 준비해. 난쟁이는 에드먼드의 셔츠 첫 단추를 풀어 칼날을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에드먼드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뒤로 젖혀 턱을 치켜들게 했다. 에드먼드는 쓱쓱 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에드먼드는 잠시 동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퍼뜩 알아차렸다. 바로 칼 가는 소리였다. 그때 요란한 고함 소리가 사방을 뒤흔들었다. 발굽소리, 퍼덕이는 날개짓 소리, 마녀의 비명소리로 주위가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에드먼드는 곧 결박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억센 팔이 자신을 앉자마자 여기저기서 다정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여기에 눕힙시다. 포도주를 좀 드리자. 이걸 마셔요. 이제 마음 놓으세요. 곧 좋아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에드먼드는 그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다. 누가 마녀를 잡았지? 난 자네가 잡은 줄 알았는데. 난 그 여자 손에서 칼을 떨어뜨린 다음에는 못 봤어. 나는 난쟁이를 뒤쫓았는데. 마녀가 탈출했다는 소리군. 뭐 한꺼번에 모든 걸 신경 쓸 수는 없잖아. 저게 뭐지? 아, 미안. 그냥 오래된 구루터기군. 바로 그 순간 에드먼드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윽고 켄타우로스와 유니콘, 사슴과 새들은 다들 에드먼드를 데리고 돌탑자 언덕을 향해 출발했다.
그러나 만일 자기들이 떠난 뒤에 그 골짜기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했다면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소리 없는 정적이 흐르고 이내 달빛이 세상을 밝혔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오래된 그루터기와 제법 커다란 둥근 돌 위에 달빛이 내리비치는 광경을 볼 수 있었을 테고 계속 쳐다보고 있노라면 그 그루터기와 둥근 돌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곧 그루터기가 땅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작고 뚱뚱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테고 더 오랫동안 지켜보았다면 그 그루터기가 둥근 돌 쪽으로 걸어가는 것과 둥근 돌이 일어나 앉아 그루터기에게 말을 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으리라. 그 그루터기와 둥근 돌은 바로 난쟁이와 마녀였다. 사물의 모습이 실제와 달리 보이는 것은 마녀가 마법을 부려서였다. 마녀는 손에서 칼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마법이 생각났던 것이다. 마녀는 마법의 지팡이를 계속 쥐고 있는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비버 부인은 새 아이들이 눈을 뜨자마자 에드먼드를 구출해서 간밤에 천막으로 데려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이들은 아침을 먹고 곧장 밖으로 나갔다. 새 아이들은 다른 무리와 멀찍이 떨어져서 이슬 맺힌 풀밭을 함께 거닐고 있는 아슬란과 에드먼드의 모습을 보았다. 아슬란이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옮길 필요는 없겠지만 에드먼드는 아슬란의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다른 아이들이 다가가자 아슬란과 에드먼드는 그들을 맞기 위해 돌아섰다. 아슬란이 말했다. 여기 너의 형제가 왔다. 구태여 지난 일을 얘기할 필요는 없느니라. 에드먼드는 한 명씩 악수를 나누며 일일이 미안해 하고 말했으며 다들 괜찮아 하고 대답했다. 모두들 다시 친해졌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줄 만한 뭔가 평범하고도 자연스러운 말을 하고 싶었으나 생각이 나질 않았다. 분위기가 정말 어색해지려고 하는데 표범 한 마리가 아슬란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아슬라님, 적군의 사자가 드릴 말씀이 있다며 뵙자고 합니다. 데려오너라. 표범이 물러갔다가 곧 마녀의 난쟁이를 데리고 돌아왔다. 아슬란이 물었다. 돼지의 아들아, 전할 말이 무엇이냐? 나냐의 여왕이시자 론제도의 왕후이신 저희 폐하께서 당신과 안전하게 얘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여왕 폐하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문제입니다. 비버 씨가 말했다. 세상에 나냐의 여왕이라고 뻔뻔스럽기도 해라. 아슬란이 말했다. 조용히 해라, 비버. 모든 호칭은 곧 그에 맞는 주인을 되찾을 테니 그때까지는 그런 일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자, 돼지의 아들아, 너의 주인에게 가서 전하거라. 저 거대한 참나무에 마법의 지팡이를 두고 온다는 조건이면 그 제의에 응하겠노라고. 이 제의가 받아들여지자 표범 두 마리가 약속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보려고 난쟁이와 함께 물러갔다. 루시는 피터에게 걱정스러운 듯 속삭였다. 마녀가 표범들을 돌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하지? 아마 표범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표범들은 마치 낯선 개를 본 고양이처럼 등에 털을 바짝 곤두세우고 꼬리도 빳빳이 쳐든 채 길을 떠났다. 피터도 속삭이듯 대답했다. 다 괜찮을 거야. 안 그랬다면 그분이 보내지도 않았을 거야. 잠시 후 마녀가 언덕 꼭대기에 모습을 드러내더니 똑바로 걸어와 아슬란 앞에 섰다. 마녀를 처음 본 새 아이들은 마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자리에 있던 동물들은 일제히 낮게 으르렁거렸다.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데도 모두들 서늘한 냉기를 느꼈다. 아슬란과 마녀 둘만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다. 황금빛 얼굴과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이 그처럼 바싹 붙어있는 모습을 보니 여간 이상한 게 아니었다. 물론 마녀는 아슬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고 비버 부인은 특히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폈다. 마녀가 말했다. 아슬란, 저기 반역자가 있어. 물론 누구나 에드먼드를 두고 한 말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에드먼드는 오늘 아침 아슬란과 이야기를 나눈 뒤로 지금까지 겪은 일들과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정리했다. 에드먼드는 그저 아슬란만 바라보았다.
마녀가 무슨 소리를 하든 아무렇지도 않은 듯했다. 아슬란이 말했다. 그것이 당신한테 지은 죄는 아니었을 텐데. 마녀가 물었다. 심오한 마법을 잊었나? 아슬란은 근엄하게 대답했다. 내가 그것을 잊었다고 치고 그 심오한 마법을 한번 말해보거라. 그러자 마녀는 갑자기 째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해보라고? 바로 여기 돌탁자 위에 씌어있는 걸 말해보라고? 비밀 언덕의 부싯돌에 상으로 또렷이 새겨진 내용을 말해보라고? 바다의 황제의 홀에 뭐라고 새겨져 있나 말해보라고? 적어도 당신은 황제께서 태초에 나니아에 내리신 마법쯤은 알고 있겠지. 모든 반역자는 나의 합법적인 포로로서 나한테 속하며 죽일 권리도 내게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비버씨가 말했다. 그랬군. 마녀는 황제의 사형 집행인이었구나. 그래서 자신이 여왕이라는 상상에 빠지게 된 거로군. 알만해. 아슬란은 신음소리처럼 아주 나지막이 말했다. 가만히 있거라. 마녀의 앙칼진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그러니 저 인간은 내 것이요. 그의 목숨은 내가 몰수하겠어. 그의 피 역시 내 소유지. 그러자 사람 머리를 하는 황소가 쩌렁쩌렁 소리쳤다. 그럼 와서 가져가 보시지. 마녀는 으르렁거리는 야수처럼 야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머저리! 내 주인이 단순히 힘으로 내 권리를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주인은 심오한 마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 내가 법대로 피를 거두지 않는다면 온 나니아가 발칵 뒤집혀 불과 물로 멸망하리란 것도 알고 있지. 아슬란이 말했다. 맞는 말이다. 부인하지 않겠다. 수잔이 사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슬란님, 어떻게 제발 안 그러실 거죠? 그렇죠. 심오한 마법에 대해선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슬란님도 거기에 대항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슬란은 찡그린 얼굴로 수잔을 돌아보며 말했다. 황제의 마법에 대항하라고. 그때부터 누구도 두 번 다시 그런 제안을 하지 못했다. 에드먼드는 맞은편에 서서 줄곧 아슬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숨이 콱 막혀오며 무슨 말이든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다. 그러나 곧 자기의 할 일은 오로지 기다리는 것과 아슬란의 말대로 행동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아슬란이 말했다. 다들 물러나라. 마녀와 단 둘이서 할 말이 있다. 모두 그 말에 따랐다. 아슬란과 마녀가 나지막한 소리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는 동안 애를 태우며 기다리는 일은 정말이지 괴로웠다. 에드먼드 오빠! 루시는 당장 울음을 터뜨렸다. 피터는 남들한테서 등을 돌리고 먼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비버 부부는 서로의 앞발을 붙들고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다. 켄타우로스는 불안한 듯 발을 타닥타닥 굴렀다. 그러나 마침내 다들 쥐죽은 듯 조용해져서 땅벌이 날아가는 소리나 저 아래 숲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나 바람결에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까지도 들릴 정도였다. 아슬란과 하얀 마녀는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드디어 아슬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들 돌아오너라. 문제를 매듭지었다. 마녀가 너희 형제의 피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마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추고 있다가 그제야 일제히 내쉬는 것처럼 온 언덕에서 소리가 났다. 그러고는 뒤따라 소곤거리는 소리가 물결쳤다. 마녀는 미친 듯이 좋아하며 돌아섰다. 그 약속이 지켜지리라는 걸 어떻게 믿지, 아슬란? 아슬란이 왕좌에서 반쯤 일어나며 보여했다. 아슬란의 거대한 입이 점점 크게 벌어지면서 울부짖는 소리도 더욱 커져갔다. 마녀는 잠시 입을 해 벌린 채 멍하니 쳐다보다가 치맛자락을 잡고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다.